개장 전 모멘텀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크게 흔들렸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워시트레이드 여기에 더해서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 변동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과 은 가격의 급락 배경에는 크게 네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보유지시 워시트레이드로 인한 달러 강세, CME 거래소가 증거금을 인상한 점이 부각이 됐고 여기에 중국이 은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실물 은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물과 현물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 보니 이번 하락에서 선물 가격이 더 요동친 것도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마지막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발 금은 투기성 자금의 이탈도 마찬가지로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요동친 원자재 시장, 어떻게 글로벌 주식 시장에 어제 영향을 주게 됐을까?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게 되자 펀드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일부 펀드에서는 마진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기타 자산의 현금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밀렸던 건데요. 다행히도 간밤 원자재 가격, 원자재 시장 안정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하락한 원자재도 있었으나 금 그리고 백금 보시면 이렇게 낙폭이 깊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이런 흐름을 소화하면서 6시에 마감한 야간 선물 3.78% 상승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즉 오늘 우리 시장 어제 낙폭을 딛고 반등에 나서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반도체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반도체 일단 어제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과 기관 매도 규모가 컸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무려 9,725억 원이나 매도를 했고요. SK하이닉스는 1조 4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이 어제 코스피 시장 전체를 2조 5천억 원가량 매도를 했는데 거의 이 매도가 반도체 투톱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죠. 그리고 이 물량을 받아낸 건 개인들이었는데 유동성 장세이다 보니 개인들은 오히려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제 이 시간 미리 전해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도 영향을 줍니다.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렸던 모건 스탠리마저 내년 전자닉스의 영업이익을 각각 올려잡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225조 원, 삼성전자는 317조 원까지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여기에 장 마감 이후에도 파격적인 전망이 전해집니다. 트렌드포스, 올해 1분기 메모리 가격 상승 전망을 크게 올려잡게 됐는데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60%까지 전분기 대비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면 이번에는 무려 95%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요. 낸드 플래시 역시 전분기 대비 60% 상승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심지어 디램 가격은요, 추가로 전망을 또 올려잡을 여지도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존 반도체 사이클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미국 증시 반도체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면요. 엔비디아는 오픈 AI 관련 투자 불확실성 속에서 물론 2.8% 하락 마감했지만 메모리 반도체주들은 특히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5% 상승, 샌디스크도 무려 15%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오늘장 반도체주 반등의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또 다른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실적도 잠깐 함께 확인해 보면요. 삼성 SDI 어제 장중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듯이 5개 분기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지난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 손실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영업 손실은 1조 7,2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 조단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돌파구 시장의 시선은 로봇과 ESS로 향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콜 발언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로봇과 관련해서는 BMW 외에도 여러 로봇 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ESS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용 라인을 ESS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까지 내놓습니다. 어제 워낙 시장이 변동성 구간을 지나갔다 보니 삼성 SDI는 8% 하락 마감했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정말 올해 실적에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중기 관점에서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요, LNF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보시듯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정규장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만 리튬 가격 하락에 미증시에서 리튬주가 하락했다는 점은 오늘장 2차 전지주 투자에 있어서는 함께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수치 보이시듯이 예상을 상회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은요 전년 대비 70% 이상 급증한 모습이었고요. 팔란티어 실적을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같이 거론되는 게 바로 40의 법칙, Rule of 40입니다. 이 Rule of 40, 40의 법칙은 127%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40의 법칙은요, 매출 성장률에 이익률을 더한 지표로 기업이 얼마나 빨리 크고 있으며 동시에 돈도 벌고 있나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0%만 넘으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3분기에는 114%를 기록했고 여기서 더 성장해서 이번에는 127%를 기록하게 됩니다. 매출 전망도 1분기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모두 예상을 웃도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7% 넘게 급등 중입니다. 사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우려감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였던 상황 속에서 팔란티어 실적은 일단 우리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낮을 수 있겠으나 국내 AI 소프트웨어주 투심에 미칠 영향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1월 강세장을 이어오던 우리 증시, 어제는요 주말 사이 원자재 시장 변동성과 워시 트레이드를 마주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K 프리미엄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변곡점에 와 있는 우리 시장, 오늘은 자세하게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위해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제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고 그래도 간밤에는 또 반등의 시그널들이 여러 포착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워시 트레이드 여기에 더해서 물론 안정은 됐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대한 변수들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들이 언제까지 우리 시장에는 변수로 좀 작용을 하게 될까요? 일단 이게 뭐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은 게 일단 이제 이분이 말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언제 얘기를 할지 침묵을 지키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보니까 이 청문회를 한 3월경에 좀 할 걸로 예상들은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뭐 정말 한마디도 안 할지 청문회 가서 얘기할지 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는 사실 저는 뭐 케빈 씨를 그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마치 그 너무 이제 매파의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모르는 존재, 뭔가 좀 무서운 사람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레 지금 겁먹고 있죠. 근데 이렇게 겁먹는 배경은 또 자산 가치가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뭐 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은도 뭐 엄청난 랠리를 보였고 사실 코스피가 작년에 70% 이상 올랐는데 1월에 또 20%가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그 랠리를 보인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조그마한 뭔가 좀 악재가 좀 나오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 케빈 호시라는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이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좀 불확실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좀 되면서 시장이 좀 이제 한번 어제 충격을 받았는데 정작 오늘 또 미국 증시는 또 올랐잖아요. 또 분위기 좋아서 야간 선물 보니까 거의 4% 가까이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코스피는 급등 출발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죠. 뭐 하루는 급락, 하루는 급등. 그래서 어쨌든 워시에 대한 좀 약간 뭔가 그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제거되는 모습이 나와야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지.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뭐 올라도 좀 불안하고 또 내려도 불안한 약간 좀 그런 장세는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게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방향을 저는 바꿀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들을 좀 보니까 워시와 관련해서는 드럭켄밀러의 뭐 제자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사실은 아마 실용주의일 것이다 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정말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워시 트레이드 여파 속에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지금 NDF상의 원달러 흐름을 보니까 1,452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다시 좀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인데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케빈 호시가 예전에도 뭐 기고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약간 달러 강세를 되게 좀 선호하는 그런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트럼프랑은 또 반대가 되네요, 기조가. 네, 그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 근데 그 달러 강세를 만드는 게 뭐 금리를 올려서 미국의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걸 올려서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긴축을 해서 올린다기보다는 미국 경제,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그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을 올리고
그러면은 어쨌든 인플레도 좀 차단이 될 거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죠. 오늘 또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좀 급하게 좀 튀었는데 이게 어떤 효과인지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미국이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모습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달러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강달러는 그렇게 나쁜 달러가 아니죠. 우리가 보통 달러 강세를 나쁘게 보는 거는 뭐냐면은 미국만 좋고 신흥국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또 뭔가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으로 피신하자 이럴 때 강달러면 그건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미국이 생산성 개선을 통해서 강달러가 나오고 그거를 케빈 오씨가 유도한다면 이건 AI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의 AI 사이클에 그대로 고스란히 노출된 증시잖아요. 그래서 이 강달러를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맞다면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케빈 오씨 이 한 사람이 연준을 쥐락펴락 할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리고 아직은 모르고 또 트럼프랑 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이제 그 임기가 시작됐을 때는 또 트럼프의 압력 때문에 자기 어떤 철학을 또 버릴 수도 있고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그냥 강달러 만들어서 이제 아시아 증시 별 볼 일 없겠네. 이건 너무 또 극단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좀 우려감은 물론 남아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케빈 오씨의 그런 강달러 그 부분은 국내 증시의 나쁜 강달러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미국 재무부가 개입한 게 좀 있었죠. 엔화에 좀 개입을 한 것처럼 너무 그 아시아 통화가 약한 걸 원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절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지금 1,450원인데 지난번에 1,480원 환율은 이제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염승환 이사님의 의견, 결국 증시 영향 그리고 환율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요. 다른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아네스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검은 월요일이었던 어제 이른바 워시 쇼크에 빠졌는데요. 공포에 질린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선 5조 원 가까운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의 맥파적 성향이 부각되면서 유동성 축소 공포가 시장을 덮친 거죠. 이번 조정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증권가 전망 시각별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역대 최고의 하락률을 보여주며 역대 검은 월요일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분위기를 맞이했습니다. 5.26% 급락한 4,949선의 마감. 보시는 것처럼 274.69포인트는 지난 2024년 8월 블랙 먼데이 당시 하락폭을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폭락 추세 전환의 신호일까요? 주요 증권사 센터장들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은 금리 정책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반도체와 AI 사이클은 여전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은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정상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서 추세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밸류업 의지가 확고하고 상법 개정 등 제도적인 변화가 뒷받침되고 있어 단기 충격 이후 외국인의 재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워시 지명자가 연준 의장이 되더라도 금리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워시 역시 시장 친화적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간 폭에 비하면 이번 하락은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수준이라며 반도체와 조선 원전 등 기존 주도 섹터의 경쟁력은 여전하다고 낙관적인 뷰를 유지했습니다. 또 조금 보수적인 시간을 내놓은 대신은 1월 한 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20%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조정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워시의 매파적 성향과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품 시장과 주식 시장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LS증권은 개인 매수가 늘고 있지만 서둘러 진입하기보다는 가격 조정을 확인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매파적 인사로 시장의 유동성 공포를 자극했지만 역설적으로 증권가는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을 믿고 과열시키기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쇼프가 건강한 조정으로 마무리될지 아니면 새로운 하락장의 서막일지 투자 진단 받아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사 의견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가 우리 증시 역사상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을 한번 사진으로 또 그림으로 포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면 우리 시장 여러 가지 변곡점들을 겪어왔는데 지금 2025년 6월에는 코스피 5천에 대한 그런 시작이 언급이 되는 사진으로 끝났는데 이 다음 사진은 코스닥 3천 시대의 그런 기록적인 순간이길 기대해 보며 계속해서 특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커진 2월 시장 일단 첫날 같은 경우에는 웃지 못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2월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 이제 기술적 가열을 좀 시키는 구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지금 가파르게 올라왔고 특히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지난주에 개인 투자분들이 좀 뒤늦게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 시장에 이렇게 ETF 중심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좀 매수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게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근데 이게 주가라는 건 너무 또 급하게 오르면 어떤 이제 사소한 빌미가 돼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제 케빈 호시를 통해서 표출이 됐다. 그래서 적절한 조정은 뭐 저는 오히려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선 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게 생각하실 거는 이렇게 많이 오르면 조정이 그냥 1%로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한 4, 5% 막 이렇게 흔히 좀 폭력적이다 막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 그런 조정들이 나올 수 있고 아마 작년 8월에 또 작년 11월에 우리 한 번씩 경험해 봤잖아요. 급등 후에 굉장히 좀 큰 폭락이 한두 차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장세들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어쨌든 과열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또 해소하면 또 랠리가 나오기 때문에 2월은 그걸 좀 약간 그 아마 지금 이제 설 연휴도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시장이 좀 숨고르게 하면서 좀 그 약간 기간 조정이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여전히 뭐 강세장 기조 자체가 좀 끝난 건 아니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게 진짜 약세장으로 가려면 뭐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긴축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미국이 긴축 사이클 아니거든요. 케빈 호시도 금리 인상에 그렇게 뭐 적극적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고 또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주가 이제 어제 급락하다 보니까 이 지금 코스피 PER이 9배 초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이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이익 기반의 상승이라는 걸 본다면 지금 이익 추정치가 하향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장의 조건은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냥 단지 과열돼서 쉬는 거기 때문에 뭐 2월 증시를 너무 그렇게 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언급해 주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중장기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2월뿐만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새벽에 보니까 JP모간은 코스피를 전망을 6천으로 올려 잡았고 또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7,500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시장이 은근 기대하고 있는 이 코스피 6천과 코스닥 3천 현실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가능성이 높은데 코스닥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높죠, 사실은 높고 왜냐하면 코스닥은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장이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시총 상위 기업들이 바이오가 많다 보니까 바이오를 어떻게 밸류로 평가하겠어요. 뭐 이익이 나오는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모멘텀이죠. 어떤 기술 수출.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가치 평가하기가 좀 사실은 좀 이게 어떤 표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도 갑자기 그 코스피에 비해서 부진했다가 1월에만 뒤늦게 20%가 급등한 것도 정책 모멘텀이죠. 그래서 갈 수도 있어요. 코스닥 3천을 못 간다는 건 아닌데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 나와야 이제 3천이 가는 거고 근데 코스피는 반대로 이익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6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어제 이제 주가 지수가 폭락하면서 코스피 PER이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코스피 이익 추정치가 18%나 급증해 버렸어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고 많은 이제 기관들에서 엄청난 지금 그 추정치를 상향하다 보니까 EPS 추정치가 급격하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반대로 빠져버리니까 지금 제가 어제 봤을 때 그 어제 밤에 딱 계산해 보니까 PER이 8.9배밖에 안 됩니다. 9배도 안 돼요. 우리나라 코스피 30년 평균 PER이 9.8배인데 근데 이거죠. 근데 이 반도체 이 이익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사실 누구도 몰라요. 내년에 꺾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냥 숫자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4,900인데 비싸 보이죠, 예전보다. 근데 이익 기반으로 하면은 과거 평균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코스피가 조건은 그거죠. 반도체 사이클이 뭐 훼손되는 것만 아니면 6천이 가도 비싼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각할 건 6천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스피에 대한 어떤 이익이 그리고 반도체 이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꾸준히 추적하면서 6천, 7천을 바라보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PR 기준으로 보면 10배 미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 이틀 전에 나왔던 모간 스탠리 보고서가 딱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반도체 저승사자로 유명했던 모간 스탠리가 전자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을 대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내년에는 317조 원, SK하이닉스는 225조 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26만 원, SK하이닉스 150만 원 리포트까지 나온 상황에서 정말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계세요?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구도 알 수는 좀 없는 상황이고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이클은 본 적이 없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존 논리로는 네.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엔비디아랑 지금 비슷해요. 엔비디아가 지금 예전에 이제 챗GPT 나오고 나서 기록적인 수익들을 내면서 이제 거의 그냥 시장을 장악해 버렸죠.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메모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엔비디아도 의심을 많이 했죠. 이게 계속 이어질까 이런 독점이. 근데 진짜 3년 내내 그 이익 추정치 계속 올라갔고 주가 10배 이상 올라버렸죠, 실제로. 그러니까 뭐 삼성하이닉스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항상 주가 상승은 의심의 벽을 타고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추정치가 지금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전에 올해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를 아마 시티증권에서 아마 여기 한국경제TV에도 나와서 그 이세철 전무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업이익 155조 원 제시를 하고 다들 그때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그때 100조가 안 되던 시절에 갑자기 155조를 하는데 근데 지금 155조가 이제는 밑에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죠?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 과소 추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지금 사이클이 좋다는 얘기고 모건 스탠리는 올해 영업이 200조 이상 얘기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내년에 300조. 예.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 방법은 없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죠. 근데 지금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고 대부분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클이 이어진다면 지금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PR이 5.13배고 SK하이닉스가 이제 PR이 4.2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 통틀어서도 가장 싼 주식이에요. 이렇게 주가 올랐는데 EPS만 가지고 주가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이렇게 지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좀 부담스럽지만 그걸 제외하고 이익만 봤을 때는 전혀 지금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마이크론까지 비교해 보면 메모리를 더 잘하는 건 우리 기업인데 네. PER은 오히려 낮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스토리들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1월에 정말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고 그 배경에는 현대차가 이제는 정말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기업이다, AI 기업이다 이런 스토리들이 붙어주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를 중심으로 한 로봇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지금 AI가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 증시 끝나고 나서 봤더니 제일 좀 눈에 들어왔던 케빈 호시도 들어왔는데 구글의 프로젝트인가요? 뭐 진이었나? 제가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 유명한 뭐 어도비라든가 이런 엠러빈이라든가 이런 뭐 그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요. 예. 근데 뭐냐면 AI가 이 회사들의 사업 모델을 이제 잠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중세시대 마을 만들어줘 이러면 진짜 게임 환경을 구성해줘요. 그냥 텍스트만 치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지금 이제 비상 걸린 거죠.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AI가 그 한쪽에서는 어떤 기업들한테는 진짜 재앙이 되는데 또 어떤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되죠.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만년 저평가 꼬리표. 근데 테슬라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변신해가지고 PER 200배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피지컬 AI라는 게 이제 젠슨항이 먼저 꺼냈죠. 이제 이 시대가 온다. 올해 CES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줬고, 근데 거기에 이제 현대차는 이걸 먹거리로 삼고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드러났죠. 근데 CES에서 딱 공개를 했는데 우리 예상보다 훨씬 이제 로봇 뭐 품질도 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라기보다는 한번 피지컬 AI로 좀 변신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그러니까 AI가 이 하나의 먹거리를 만들어준 기업이 되는 거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쪽은 피해를 받고 있지만 이걸 또 적절히 활용하는 기업의 일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런 걸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그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물론 이제 28년에 양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대차가 어제 급락하면서 이제 PER이 다시 9배 정도, 그러니까 10배 이하로 좀 떨어진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구간도 로봇주라고 생각한다면 PER 10배면 저는 그렇게 비싸진 않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K자 성장, 양극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I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조방원 업종도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 보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흐름을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천무 수출 소식이 있었고,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이 어제 하나오션의 거제 조선소에 가가지고 또 엄지척을 날렸다, 이런 기사들이 있었더라고요. 호재가 계속되고 있는 조방원 업종, 다만 한 가지 변수를 꼽자면 마찬가지로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변수일 것 같은데 올해도 주도주로 부상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여전히 뭐 조방원 세계다, 뭐 주도주 맞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피크아웃이 아니에요. 아직도 기업들 실적은 올해도 더 좋을 것 같고 내년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죠. 이게 워낙 많이 올라서. 뭐 PER도 한 20배 뭐 이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밸류 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최근에 이벤트가 또 딱히 없죠. 그리고 작년에는 상반기나 이제 9월 전까지만 해도 조방원 천하했죠. 왜냐하면 그 다른 주인공이 없었어요. 그냥 독보적이었고, 근데 9월 이후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치고 가니까 주인공 자리를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포트라이트를 거기가 받다 보니까 이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시장은 야, 반도체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수급이 그쪽으로 쏠린 거고, 지금도 반도체 이렇게 성장하는데 아까 PER이 5배, 4배니까 사실 조방원이 나쁘다가 아니라 여기에 딱 그 대입을 하면 이게 비비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밸류에이션상. 그러니까 약간 선택지에서 좀 멀어지는 거지. 그건 그냥 그런 논리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들의 펀더멘털이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올해 LNG 수주, 이미 중국 조선소들이 LNG 운반선 다 대부분 수주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공시가 나왔죠. 현대 3호죠. 한국조선해양이 또 LNG선 또 수주 하나 따냈고, 또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천무 수주를 따냈고,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 쉽게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방산주 투자하신 분들은 이 명제를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좋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안 물론 이제 끝나야 되겠지만 그거랑 별개로 유럽은 2030년까지 GDP의 이제 그 나토죠 5%까지 이걸 늘려야 됩니다. 국방비를.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어쨌든 이제 사실이고, 또 한 가지가 페루가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올해 그 포괄적 수출 합의했잖아요. K2 전차 계약을 맺은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 전차가 되게 노후화됐어요. 근데 전 세계 재래식 무기가 다 노후화돼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쳐버렸어요. 사실 공포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좀 자주국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빨리 납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명제를 갖고 있다면, 그 인지를 하신다면 오히려 이렇게 소외받을 때가 저는 기회고, 또 얼마 전에 또 방산주 한번 확 오른 적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좀 조심하시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렇게 소외받을 때 뭐 조선 방산 원전을 저는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이야기 좀 해봤는데 코스닥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코스닥의 주요 축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시 속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이오주가 좀 살아나야 코스닥 지수도 좀 강하게 치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바이오는 지금 이제 좀 약간 상처가 났죠. 이제 대표 기업 2개, 알테오젠과 또 에이벨 바이오가 약간 좀 쇼크가 좀 있어가지고 주가 좀 흔들렸고, 뭐 이 기업들이 주가가 10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요. 가격 부담이 있는데, 근데 주가는 그냥 빠지진 않거든요. 뭔가 이슈가 있어야 빠져요. 근데 그게 뭐 가벼운 악재는 아니었죠.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로열티가 2%밖에 안 된다는. 근데 그걸 11월 달에 이미 머크가 공시까지 했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이 늦게 알았죠.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신뢰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오래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다고 해서 다른 바이오에 문제가 생겼냐? 그건 아닙니다. 바이오 기업들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고,
기술 수출 잘하고 있고 또 코스피에 있는 대형 제약사들도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제 대표 기업들의 상처가 좀 바이오의 동력을 떨어뜨린 건 사실이지만 저는 좀 시간이 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스닥을 정부가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바이오가 이렇게 주가가 강세를 보이지 않고 코스닥이 활성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시총 1위 산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 좀 보이고 나고 또 특히 반도체가 좀 하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가 좀 살아나려면. 왜냐하면 지금 시장 관심 자체가 워낙 이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반대급부로 또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한 번은 또 수급상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은 걸린다. 약간 좀 기간 조정 양상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또 다른 축 하나가 바이오와 함께 2차 전지주인데 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나면서 뭐 전고체 배터리, 3원계 배터리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궁금한 건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실적에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좀 살아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로봇 모멘텀, ESS 모멘텀이 얼마나 주가의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가 변수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저보다 이제 로봇이 도대체 얼마 쓰이는지 제가 뭐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안 그래도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통해서 써주신 게 아틀라스가 2028년에 3만 대 양산될 거고요. 옵티머스가 2030년에 100만 대가 양산이 될 거예요. 그거 가정하고 로봇 한 대당 이제 배터리도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개 배터리 세트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2030년에 로봇용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용으로 배터리가 12에서 13기가와트가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전기차 배터리가 1000기가와트거든요. ESS 배터리가 500기가와트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 배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만큼 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배터리는 아직은 기대감을 높이긴 좀 어렵다.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 한번 오르긴 올랐죠. 워낙 주가가 그동안 눌려 있다 보니까 로봇 모멘텀을 찾다가 이제 배터리까지 가게 됐는데 명백한 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는 현실적으로 2030년이 가도 좀 쉽진 않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전기차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ESS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테슬라 실적에서도 에너지 사업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삼성 SDI가 아마 그 작년에 한번 단독 보도가 있었지만 그걸 이제 사실관계를 거의 확인해주는 공시가 하나 나왔죠. 그 아마 테슬라로 추정되는 곳에 최근에 그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ESS 쪽은 또 기대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쪽은 저는 ESS 쪽으로 좀 특화하셔가지고 그쪽 관련된 밸류체인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배터리에 뭐 이건 긍정적이냐 뭐 그런 부분보다도 어쨌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간 지지율이 안 좋아요. 좋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면 중간 선거도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중간 선거에서 혹시 민주당이 좀 크게 이겨버리면 배터리주들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레임덕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전기차 정책을 좀 되게 안 좋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이슈도 좀 배터리주들한테 좀 올해 하반기엔 좀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와 관련된 내용들, 특히 스페이스X IPO 기대감 속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 또 새벽에 나온 속보를 보니까 스페이스X와 머스크의 AI 기업이죠. xAI의 합병 가시화 가능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서 이를 공식적으로 좀 밝히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변수도 너무 주가가 올랐지 않나 일 텐데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주가가 너무 올랐고 사실 우주항공 기업들이 당장 뭔가 성과가 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기업들 중에 이익이 나는 기업도 있지만 이건 철저하게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PER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익보다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벤트가 유지되는 이상은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또 스페이스X랑 지금 xAI가 합병한다는 그런 기사도 좀 나와 있고 또 테슬라 합병설도 있고 여러 합병설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슈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상장할 것 같더라고요. 6월 달에 그때가 일론 머스크 생일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 생일에 맞춰서 상장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큰 이벤트네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빨리 이런 게 되면 또 이 모멘텀은 더 빠르게 반영될 텐데 다만 주가라는 건 이게 또 빨리 반영하고
모멘텀이 소진되면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늦게 저는 신규 접근하는 거는 이미 좀 늦었다. 이미 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또 너무 오를 때는 좀 현금화 일부 하시고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올 때 접근하면서 지금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고점에 온 우리 시장 K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앞두고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업종별 그리고 또 지수 전략 이어갔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